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지영입니다. 43살이고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3개월 전, 제 엄마 장례식에 다녀왔어요. 73세로 돌아가셨죠.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저는 엄마를 다시 봤습니다. 살아서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엄마가 어떻게 죽음을 위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건 3개월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엄마. 병원 다녀왔어.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어디 아프시냐고요? 엄마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치매래. 초기래.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치매. 엄마가 치매라니. 저는 황급히 물었습니다. 확실하냐고, 다른 병원도 가보셨냐고요? 엄마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3군데 병원 다 다녀왔다고. 다 똑같은 진단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김민수는 저보다 2살 위였어요. 엄마 치매 진단 받으셨다고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상의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빠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그래. 그럼 요양원 알아봐야겠네. 저는 당황했습니다. 요양원이요? 벌써요? 엄마는 아직 혼자 생활하실 수 있으신데요. 하지만 오빠는 단호했습니다. 초기일 때 미리 준비하는 게 낫다고, 나중에 더 심해지면 힘들다고 말했어요. 저는 뭔가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오빠가 엄마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엄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더 불안했어요. 지영아, 엄마. 집에 혼자 있기 무서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요즘 자주 깜빡한다고 가습을 켜놓고 잊어버린 적도 있다고 하셨어요. 밤에는 악몽을 꾼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엄마, 제가 주말에 갈게요. 같이 병원도 가고요. 하지만 그 주말, 저는 회사 일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급한 프로젝트가 생겼거든요. 저는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다음 주에 꼭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실망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3일 후였습니다.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사라졌어.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라졌다고요? 오빠가 설명했습니다. 어제부터 엄마와 연락이 안 된다고 집에 가봤는데 없다고 했어요. 휴대폰도 꺼져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급히 일을 마무리하고 엄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빠가 이미 와 있었어요. 우리는 집안을 살펴봤습니다. 엄마의 옷과 신발은 그대로 있었어요. 지갑도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왔고 실종 신고를 접수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말했습니다. 치매 환자는 종종 집을 나가서 길을 잃는다고, 곧 찾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와 오빠는 동네를 다니며 엄마를 찾았습니다. 슈퍼, 은행, 병원, 엄마가 자주 가시던 곳들을 다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아무도 엄마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절벽 아래에서 발견됐다고. 이미 사망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핸드폰을 떨어뜨렸던 것 같아요. 오빠와 함께 현장으로 갔습니다. 절벽은 엄마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었어요. 경찰이 안내했습니다. 엄마는 절벽 아래 바위에서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현장에는 엄마의 가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유서가 있었어요. 경찰이 보여줬습니다. 엄마 필체였습니다.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치매로 너희에게 짐이 되기 싫다. 먼저 간다. 저는 그 유서를 읽고 무너졌습니다. 엄마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겁니다. 치매 때문에. 우리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요.
오빠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경찰이 위로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엄마의 시신은 부검을 거쳐 우리에게 인도됐습니다. 얼굴은 많이 상했지만 엄마가 맞았어요. 저는 엄마 손을 잡고 또 울었습니다. 장례 준비를 했습니다.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부고를 돌렸어요. 친척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안타까워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우리가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하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주말에 갔어야 했는데, 엄마가 무서워하신다고 하셨을 때 제가 곁에 있어 드렸어야 했는데,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첫째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엄마의 친구들, 동네 이웃들, 친척들. 모두 엄마를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엄마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어요. 조문객들은 다 돌아갔고 오빠는 잠깐 나갔습니다. 저 혼자 엄마와 있었습니다. 관 속 엄마를 보았습니다. 화장으로 가려졌지만 여전히 상처가 보였어요.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열렸어요.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얼굴이 잘 안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여자의 체형이, 걸음걸이가 엄마와 비슷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가까이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 여자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저는 따라갔습니다. 복도로 나갔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저는 그냥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요. 장례식 둘째 날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계속 찾아왔어요. 저는 문상을 받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계적으로 반복했어요.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조문객이 많았어요. 장례식장 로비까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지쳐서 잠깐 쉬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장례식장 앞 주차장이었어요. 담배를 피우지는 않지만 그냥 바람을 쐬고 싶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조금 정신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차장 반대편에서 누군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한 여자였습니다. 거리가 있었지만 분명히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어요. 그 여자는 엄마와 똑같았습니다. 키도 체형도 머리 모양도 심지어 입고 있는 옷도 엄마가 자주 입으시던 스타일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피곤해서 헛것을 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시 봐도 그 여자는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여자가 웃었습니다. 저를 보며 분명히 웃었어요. 엄마의 미소였습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미소. 저는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 여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뒤쪽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뛰어갔습니다. 주차된 차들 사이를 헤치며 달렸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그 여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저는 주차장 끝까지 갔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차들만 주차되어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뭘 본 걸까? 정말 엄마였을까? 아니면 엄마와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이었을까? 오빠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영아, 왜 여기 있어? 사람들이 기다려. 저는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방금 엄마를 봤다고, 분명히 엄마였다고요. 오빠는 제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지영아, 너 많이 힘들구나. 열도 있는 것 같아. 들어가서 좀 쉬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정말로 봤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오빠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다시 조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그 여자 생각뿐이었어요.
정말 엄마였을까? 만약 엄마라면 왜 여기 계신 걸까? 관 속에 계신 분은 누구지?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줄어들었어요. 저는 관 앞으로 갔습니다. 엄마 얼굴을 다시 봤어요. 분명히 엄마 얼굴이었습니다. 사고로 상했지만 엄마가 맞았어요. 코, 입, 귀 모양. 다 엄마였습니다. 그럼 아까 본 건 뭐였을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장례 지도사를 불렀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신원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장례 지도사가 대답했습니다. 경찰이 신원 확인했다고 유품과 얼굴로 확인했다고 했어요. 가족이 신원을 확인했으니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본 건 착각이었겠죠.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조문객이 또 늘어났어요. 저는 계속 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오셨어요. 엄마의 오랜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관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상하네. 순옥이 얼굴이 이렇게 작았나? 저는 놀라서 할머니를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옥이는 얼굴이 좀 큰 편이었는데 이건 좀 작아 보이네. 뭐 사고 나서 붓기가 빠져서 그런가?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엄마는 얼굴이 큰 편이셨습니다. 그런데 관 속 얼굴은 조금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사고로 상처가 많아서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대부분 돌아갔어요. 저와 오빠, 그리고 몇몇 친척들만 남았습니다. 저는 로비 소파에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분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 앞에 섰어요. 한참을 서 있더니 뒤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지? 젊은데 엄마를 어떻게 할까? 저는 일어나서 그 남자를 따라갔어요. 남자는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차에 타려고 하고 있었어요. 저는 불렀습니다. 저기요. 남자가 돌아봤습니다. 저를 보더니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곧 무표정해졌습니다. 누구세요? 저희 어머니를 어떻게 아세요?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동네에서 뵌 적 있어서요.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 말만 남기고 남자는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떠났어요. 저는 차 번호를 보려고 했지만 이미 멀리 가버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남자의 표정, 말투, 모든 게 부자연스러웠어요. 동네에서 본 적 있다는 말도 이상했습니다. 엄마는 평소에 젊은 사람들과 교류가 없으셨거든요. 저는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빠에게 그 남자 이야기를 했어요. 오빠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계속 이상한 일들이 떠올랐어요. 주차장에서 본 여자. 할머니가 한 말. 그 젊은 남자.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했어요. 신원 확인 오류, 장례식 착오. 그런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몇 년 전 다른 지역에서 신원이 잘못 확인된 사례가 있었어요. 사고로 심하게 상한 시신을 가족이 잘못 확인한 거였습니다. 나중에 진짜 가족이 나타나서 밝혀졌다고 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걸까? 관 속에 계신 분이 엄마가 아닐 수도 있는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경찰이 확인했고 우리도 확인했어. 유서도 있었고. 엄마가 맞아.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냥 제가 너무 피곤한 거라고, 스트레스 받아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라고 믿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여자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주차장에서 저를 보며 웃던 그 얼굴. 너무나 엄마를 닮은 그 미소. 그리고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엄마가 관 속에 계신 걸까?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엄마를 화장했고 납골당에 모셨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주차장에서 본 여자. 그 미소. 젊은 남자. 할머니의 말. 모든 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 복귀했어요.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위로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엄마 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엄마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엄마 냄새가 났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거실, 부엌방. 모든 게 엄마가 계실 때 그대로였어요. 엄마가 금방이라도 나오실 것 같았습니다. 엄마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 옷장, 화장대. 저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엄마의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화장품, 액세서리, 옛날 사진들. 그때 저는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서랍 맨 밑에 숨겨진 작은 수첩이었어요.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엄마 필체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적힌 메모들이었어요. 병원 진료 날짜, 약 먹는 시간,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가 이상했어요. 민수 마이너스 요양원 이야기. 불편함. 민수 마이너스 통장 물어봄. 거절. 민수 마이너스 위임장. 안 된다고 함.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오빠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요양원, 통장, 위임장.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지영이는 바쁘다. 주말에도 못 온다. 이해한다. 혼자 있기 무섭다. 하지만 말 못하겠다. 민수가 자꾸 재산 이야기를 한다. 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는 불안해하셨던 겁니다. 오빠가 재산 이야기를 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메모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사라지기 이틀 전에 쓴 것 같았어요. 누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아. 밤에 인기척이 들린다. 무섭다. 저는 수첩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엄마는 혼자 두려워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관 위를 봤어요. CCTV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몇 년 전에 설치하셨던 거였어요. 저는 CCTV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CCTV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사라지기 전날 영상을 찾았습니다. 재생했어요. 오후 6시. 엄마가 집에 들어오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장을 보고 오신 것 같았어요.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8시. 엄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여전히 평범했습니다. 밤 10시. 엄마가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불이 꺼졌어요. 그리고 밤 11시 30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어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남자. 얼굴은 모자를 눌러 써서 잘 안 보였어요. 그 남자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엄마 방 쪽으로 갔어요. 잠시 후 엄마가 나왔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와 그 남자가 뭔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리는 녹음이 안 됐지만 엄마가 고개를 저으시는 게 보였습니다. 거부하는 것 같았어요. 그 남자가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팔을 잡았어요. 엄마가 뿌리치셨습니다. 둘이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꺼진 거지? 저는 시간을 확인했어요. 밤 11시 47분에 화면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7시에 다시 켜졌어요. 하지만 그 사이 영상은 없었습니다. 저는 CCTV 본체를 확인했습니다. 전원 코드가 꽂혀 있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일부러 뺐다가 다시 꽂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엄마 집에 침입했어요.
엄마와 실랑이를 벌였고 CCTV 전원을 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엄마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경찰에 전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여줘야 한다고요. 엄마의 죽음이 자살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잠깐 멈췄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혹시 오빠? 아니야, 오빠는 그날 서울에 있었어. 오빠 아니야. 그럼 누구? 엄마를 아는 사람? 아니면 모르는 사람? 저는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그 남자의 체격, 걸음걸이를 유심히 봤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에 왔던 그 젊은 남자. 그 사람과 체격이 비슷했어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모자를 눌러 써서 얼굴이 안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USB에 영상을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엄마의 통장이었습니다. 엄마 수첩에 오빠가 통장 이야기를 했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저는 엄마 통장을 찾았습니다. 서랍을 뒤졌어요. 평소 엄마가 중요한 것들을 넣어두시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이 없었어요. 저는 집안을 다 뒤졌습니다. 거실, 부엌, 방, 화장실. 어디에도 통장이 없었습니다. 사라진 거였어요. 엄마는 평생 그 통장을 소중히 하셨습니다. 절대 잃어버리실 분이 아니었어요. 그럼 누가 가져간 걸까? 저는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가 받았어요. 오빠, 혹시 엄마 통장 어디 있는지 알아? 오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통장? 왜? 엄마 집에 없어서. 혹시 오빠가 가져갔어? 오빠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도 몰라. 엄마가 어디 넣어두셨겠지. 하지만 오빠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엄마의 수첩, CCTV 영상, 사라진 통장, 오빠의 이상한 반응.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엄마가 정말 자살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겠다고요. 다음 날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CCTV 영상을 가져갔어요. 담당 형사를 만났습니다. 엄마 사건을 맡았던 분이었어요. 저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형사가 화면을 봤어요. 침입한 남자, 실랑이, 꺼진 화면. 다 보여줬습니다. 형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확실히 수상합니다. 재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원 확인은 이미 끝났습니다. 부검도 했고요. 가족분들이 신원을 확인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와 오빠가 확인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얼굴이 많이 상해서 확실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형사는 기록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DNA 검사는 하지 않으셨네요. 신원이 확실해서 생략했군요.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냐고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화장하셨잖아요. 이제 DNA 검사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막막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하죠? 형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바탕으로 수사하겠습니다. 침입한 남자를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찝찝했어요. DNA 검사를 못한다니. 그럼 관 속에 계셨던 분이 정말 엄마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다니시던 병원에 가보기로 했어요. 치매 진단을 받으셨던 곳이었습니다. 병원은 집에서 가까웠습니다. 신경과였어요. 저는 접수처에 말했습니다. 엄마의 진료 기록을 보고 싶다고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냐고요. 저는 딸이라고 했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간호사는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한데요, 박순옥님 기록이.
삭제되어 있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삭제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이 요청하시면 기록을 삭제할 수 있거든요. 한 달 전에 삭제 요청이 들어왔네요. 한 달 전. 그건 엄마가 사라지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왜 엄마가 기록을 삭제하셨을까?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 엄마가 직접 요청하셨냐고요? 간호사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네, 본인 확인 후 삭제 동의서에 서명하셨어요. 저는 이상했습니다. 치매 진단 기록을 왜 삭제하시지?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같은 날 위임장도 제출하셨더라고요. 위임장? 저는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무슨 위임장이냐고 물었어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재산관리 위임장이라고 했어요. 환자가 치매 등으로 판단력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재산관리를 누군가에게 맡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위임하셨냐고요? 간호사는 기록을 봤습니다. 아드님이신 김민수님이요. 오빠였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오빠가 엄마 재산 위임을 받았다고요? 그것도 엄마가 사라지기 일주일 전에요.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간호사는 개인정보라며 더 이상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병원을 나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진료기록 삭제, 재산 위임장. 엄마가 직접 하셨다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가 받았어요. 오빠, 엄마가 오빠한테 재산 위임장 작성해 주셨어. 오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거 엄마가 치매 진단받고 나서 걱정하시길래. 혹시 모를 상황 대비해서 만든 거야.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오빠가 말했습니다. 너 바쁘잖아. 그리고 엄마가 큰아들한테 맡기고 싶다고 하셔서.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엄마는 항상 공평하셨어요. 저와 오빠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빠, 그 위임장 어디 있어? 한번 볼 수 있어? 오빠는 대답했습니다. 집에 있어. 나중에 보여줄게. 지금은 바빠서.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오빠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법무사 사무실에 가기로 했습니다. 위임장은 보통 법무사를 통해 작성하니까요. 엄마가 다니시던 병원 근처 법무사 사무실들을 찾아봤어요. 세 곳을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록이 없다고 했어요. 세 번째 사무실에서 찾았습니다. 법무사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한 달 전 박순옥님이 재산 위임장을 작성하셨다고 했어요. 김민수님에게 위임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엄마가 직접 오셨냐고요?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직접 오셔서 작성하셨습니다. 혹시 누가 같이 왔나요? 법무사는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같이 오셨던 것 같은데요. 오빠가 함께 왔다고요. 저는 더 물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상태가 어떠셨나요? 정신이 온전하셨나요? 법무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조금 멍한 것처럼 보이긴 했어요. 아드님이 계속 설명해 주시고 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이셨죠. 하지만 본인 의사로 서명하셨으니까.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엄마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하신 것 같았어요. 오빠가 옆에서 유도한 거죠. 법무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제 그림이 보였습니다. 오빠는 엄마가 치매 진단을 받자 재산을 노렸어요. 위임장을 만들게 했고 진료 기록도 삭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누군가 엄마 집에 침입했습니다. 혹시 오빠가 사람을 보낸 걸까? 엄마를 협박하거나 해친 걸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오빠가 엄마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오빠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는 은행에 가기로 했어요. 엄마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엄마 명의 계좌 조회를 요청했어요.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은행원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계좌는 한 달 전에 해지됐습니다.
해지? 저는 놀랐어요. 누가 해지했냐고 물었습니다. 계좌 명의인 본인이 직접 오셔서 해지하셨어요. 그리고 전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셨습니다. 얼마였나요? 3억 2천만 원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3억이 넘는 돈이 이체됐다고요? 어디로요? 어느 계좌로 이체됐는지 알 수 있나요? 은행원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김민수님 계좌로 이체됐네요. 오빠 계좌였습니다. 3억 2천만 원. 엄마의 전 재산이 오빠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저는 은행을 나와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빠에게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했어요. 지금 당장 따지면 오빠가 증거를 없앨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를 정리했어요. 수첩에 적었습니다. CCTV 영상, 위임장, 삭제된 진료 기록, 이체된 돈. 모든 게 오빠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관 속에 계셨던 분은 누구였을까? 정말 엄마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제가 장례식장에서 본 여자는 누구였을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엄마가 자주 가시던 곳들을 다시 가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저는 엄마 집 근처 슈퍼에 갔습니다. 엄마가 20년 넘게 다니시던 곳이었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엄마를 잘 아셨습니다. 아주머니, 저 박순옥 씨 딸인데요. 혹시 어머니 마지막으로 보신 게 언제세요? 아주머니가 생각했습니다. 글쎄, 한 달 좀 넘었나? 그때 오셨었는데. 한 달 전이요? 그럼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네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좀 이상하셨어. 평소랑 달랐거든. 뭔가 급하게 물건 사시고 가셨어. 어떤 물건이요? 생수, 컵라면 그런 거. 마치 어디 여행 가시는 것처럼 많이 사가셨지.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여행? 엄마가 어디 가실 준비를 하신 걸까? 혹시 그 뒤로는 못 보셨어요?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못 봤어. 그런데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봤어. 근데 이상했어. 뭐가요? 길 건너편에서 봤거든. 어머니랑 똑같이 생긴 분이. 모자 쓰고 마스크하고 있었는데 걸음걸이가 어머니랑 똑같더라고.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전이라면 장례식 이후잖아요. 확실해요? 정말 어머니 같았어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깜짝 놀라서 부르려고 했는데 차가 지나가서 못 봤어. 다시 보니까 사라지고 없더라고. 귀신을 본 줄 알았지. 혹시 사진 찍으신 거 없으세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실망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CCTV 있으세요? 아주머니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슈퍼 밖을 향한 CCTV가 있었어요. 그거 며칠 전 영상 볼 수 있을까요? 아주머니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저를 사무실로 데려가서 컴퓨터를 켜줬어요. CCTV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 날짜를 찾았습니다. 오후 시간대 영상을 빨리 감기로 돌렸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화면에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체형이, 걸음걸이가 엄마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여자가 잠깐 모자를 만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얼굴 일부가 보였습니다. 엄마였습니다. 분명히 엄마였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신 거예요. 정말로 살아계셨던 겁니다. 아주머니, 이 영상 제가 USB에 복사해도 될까요? 아주머니가 허락했습니다. 저는 영상을 복사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슈퍼를 나왔습니다.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시다. 그럼 관 속에 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엄마는 죽은 척 하신 걸까? 저는 다른 곳도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자주 가시던 성당에 갔어요. 신부님을 만났습니다. 신부님은 엄마를 잘 아셨어요. 30년 넘게 다니신 성당이었으니까요. 신부님, 혹시 어머니 마지막으로 보신 게 언제세요?
신부님이 대답했습니다. 한 달쯤 전이었나? 그날 순옥 씨가 고해성사를 하러 오셨어. 고해성사요? 신부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통은 고해 내용을 말할 수 없지만 순옥 씨가 돌아가셨으니 말씀드리겠네. 그날 순옥 씨가 많이 힘들어 하셨어. 무슨 일이셨어요? 신부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 문제였어. 아드님이 재산 때문에 자꾸 압박한다고 하시더라고. 위임장도 억지로 쓰게 했다고.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역시 오빠였어요. 신부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지. 경찰에 신고하시지 그러냐고. 그런데 순옥 씨가 말씀하셨어.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어떻게 신고하냐고. 엄마는 끝까지 오빠를 감싸셨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언했어.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시라고.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서 생각을 정리하시라고 했지.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고맙다고 하셨어. 그리고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시겠다고 하셨지. 저는 알았습니다. 엄마가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죽은 척하고 사라지는 계획을요. 혹시 그 뒤로 어머니 보신 적 있으세요? 신부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말했습니다. 다만 며칠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 성당 뒤편에서 순옥 씨를 닮은 사람을 봤거든. 하지만 가까이 가니까 사라지더라고. 착각인 줄 알았지. 저는 확신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근처에 계신 겁니다. 저는 신부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성당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엄마가 어디 계실까? 그때였습니다. 성당 뒤편 골목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뒷모습을 70년 넘게 봐왔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엄마. 여자가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어요. 엄마였습니다. 살아있는 엄마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영아, 미안하다. 저는 엄마를 꽉 안았습니다. 살아계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엄마도 저를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엄마, 정말 살아계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면 안 돼. 따라와. 엄마는 저를 데리고 근처 작은 여관으로 갔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어요. 엄마가 묵고 계신 곳 같았습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엄마는 문을 잠그고 창문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앉으라고 했어요. 저는 엄마를 봤습니다. 여윈 얼굴이었어요. 한 달 사이에 많이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죽은 척 하신 거예요? 엄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지영아, 엄마가 치매 진단받은 거 알지? 그게 거짓말이었어. 저는 놀랐습니다. 거짓말이요? 엄마는 치매가 아니야. 그냥 연기한 거였어. 민수를 테스트하려고. 오빠를 테스트했다고요? 엄마가 계속 말했습니다. 민수가 요즘 이상했거든. 자꾸 돈 이야기를 하고 요양원 보내려고 하고.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어. 내가 정말 아프면 민수가 어떻게 할지. 엄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내 재산을 다 가져가려고 했어. 위임장 쓰라고 협박했고 통장도 빼앗으려고 했어. 그날 밤 민수가 보낸 사람이 집에 왔어. 도장을 내놓으라고 했지.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역시 오빠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도망친 거예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도망쳐서 숨었어. 그리고 죽은 척하기로 했지. 그래야 민수가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을 테니까. 그럼 관 속에 있던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는 대답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도와줬어. 신원불명 시신을 구해줬지. 얼굴을 내 것처럼 만들었어. 경찰도 너희도 속았잖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니. 엄마, 왜 저한테는 말 안 하셨어요?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지영아. 너한테도 말하고 싶었어. 근데 너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민수가 너한테 물어보면 진짜로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는 이해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보호하려고 하신 거였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엄마는 말했습니다. 민수를 고소할 거야. 증거는 다 모았어. 녹음도 했고 서류도 있어. 내가 죽은 척한 이유가 이거였어. 살아서는 증거 모으기 힘들었거든. 엄마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류들도요. 이제 경찰에 가서 다 털어놓을 거야. 민수가 한 짓들을 다 밝힐 거야.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혼자 이 모든 걸 준비하셨다니. 엄마, 제가 도울게요. 같이 해요. 엄마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엄마 미소였어요. 다음 날, 저와 엄마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담당 형사를 만났어요. 형사는 엄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박순옥 씨, 살아계셨습니까?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설명했어요. 치매 연기, 오빠의 협박, 위조된 죽음. 증거도 다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오빠 목소리가 선명했어요. 통장 내놓으라고, 도장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소리. 그날 밤 집에 침입한 남자도 오빠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사기, 협박, 재산 갈취. 김민수 씨를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오빠가 체포됐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오빠를 봤어요. 오빠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빠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엄마는 새로운 유서를 작성했습니다. 진짜 유서였어요. 법무사를 통해 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갔어요. 엄마가 유서를 쓰시는 걸 지켜봤습니다.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 박순옥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서를 작성한다. 내 재산은 딸 김지영에게 절반을 준다. 나머지 절반은 50년을 함께한 친구 최인숙에게 준다. 아들 김민수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는다. 저는 놀랐습니다. 친구분요? 엄마가 설명했습니다. 인숙이는 50년 친구야. 내가 힘들 때 항상 도와줬어. 이번에도 인숙이가 많이 도와줬지. 그래서 재산을 나눠주고 싶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뜻이니까요. 오빠는요? 엄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내 아들이지만 용서할 수 없어. 어머니를 돈으로만 본 사람한테 줄 건 없어. 유서 작성이 끝났습니다. 엄마는 안도한 표였어요. 한 달 후 오빠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저와 엄마는 법정에 갔어요. 오빠는 죄를 인정했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3억 2천만 원. 오빠는 엄마에게 돈을 다 돌려줘야 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오빠가 저를 불렀습니다. 복도에서 둘이 마주 섰어요. 지영아, 미안해. 오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정말 미쳤었어. 돈 때문에 엄마한테 그렇게 했어. 정말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용서 빌고 싶은데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끝이에요. 다시는 엄마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오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갔어요. 저는 오빠를 보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뭘까? 피를 나눴다고 다 가족일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 집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집을 구하셨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어요. 저는 주말마다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말했습니다. 지영아, 엄마 뉴스 인터뷰하기로 했어. 뉴스요? 저는 놀랐습니다. 시니어 범죄에 대한 거야.
내 이야기를 하면 다른 노인분들도 조심할 수 있잖아. 저는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는 웃고 계셨어요. 예전에 강한 엄마로 돌아오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 멋있어요.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내가 있었기 때문이야. 고마워. 저도 엄마를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괜찮을 거예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엄마의 인터뷰가 뉴스에 나왔어요. 저는 TV 앞에 앉아서 봤습니다. 엄마가 카메라 앞에 앉아 계셨어요. 얼굴을 공개하셨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나요?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증거를 모으려면 죽은 척해야 했어요. 살아있으면 계속 협박당했을 테니까요. 아드님을 고소하는 게 힘들지 않으셨나요? 엄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힘들었죠. 하지만 해야 했어요. 나 같은 노인들이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요.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엄마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웃었습니다. 후련해요. 그리고 이 나이에 사람 하나 제대로 속이는 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죠.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였어요. 뉴스가 나간 후 엄마에게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한 노인분들이었어요. 엄마는 그분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말했습니다. 지영아, 엄마 상담센터 차릴까봐. 노인 재산 범죄 상담센터. 저는 찬성했습니다. 엄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계셨어요. 오늘 저는 엄마 집에 왔습니다. 엄마는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계셨어요.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엄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73년 살면서 지금이 제일 행복해. 진짜 나로 살고 있거든.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는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다시 태어났습니다. 더 강하고 더 자유로운 사람으로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더 많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